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방산주가 미끄러지면서 코스피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선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을 넘겼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을 찾아 앞으로 4년간 31조 원을 투자해 각종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TV 신화를 이끌었던 한종희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으로 지난주까지도 주주총회 연단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200억 원대보다 훨씬 큰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이 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 없이 사안을 감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미국의 관세 완화 가능성에도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현대차와 미국 관세 관련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우선 현대차는 주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약 3.76% 상승한 22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9%, 0.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와 방산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3%, 0.95% 하락 중이고요. 현대로템의 경우 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하락 전환한 뒤 어제보다 0.53% 떨어진 2618선에서 거래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6% 하락 중입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며칠 연달아 올랐는데 오늘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 1,469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67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 서서히 오르더니 장중 1,470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약 50일 만입니다. 미국 3월 S&P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기 개선세를 보이며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린 미국 투자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관세 무기를 휘둘렀던 트럼프의 위협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을 찾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향후 4년간 모두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CVR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이어 오는 26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미국 내 3호 공장을 연다면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 안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또 정 회장 등 임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고 만약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며 상호 관세 관련 일부 국가와 품목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자, 지금 조슬기 기자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부 국가와 품목을 상호 관세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기존에 완강했던 입장보다는 다소 온건해진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발표될 관세가 상호적이지만 상대국의 관세보다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불공정 무역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발언은 다수의 국가가 일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와 일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또 발표를 앞당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선 향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이전에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는데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접대국인 베네수엘라의 범죄자 위장 송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달 2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수입량이 많은 인도와 중국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중국의 경우 기존 20%에 더해 관세율이 45%까지 높아져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TV 신화의 1등 공신이었던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새벽 6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 부문장 및 DA 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으로 발인은 오는 27일에 진행됩니다. 네, 삼성이 밝힌 것처럼 삼성의 TV 분야에서 한 부회장이 세웠던 공이 혁혁하죠. 그렇습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TV 사업을 19년 연속으로 세계 1위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TV 개발 부서에서만 30년가량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인입니다. 2017년부터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다가 이후 2021년 말 인사해서 부회장으로 승진. TV뿐 아니라 생활가전과 모바일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당시 경계현 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대표이사와 투톱 체제를 이뤘고 또 50대 후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지난주까지도 삼성전자 주주총회 연단에 오르고 또 해외 사업 점검에 나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터라 회사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비상 경영 시국을 지나고 있는 롯데그룹에선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피 상장을 본격 추진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값 상장을 강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일단 어제 증권 신고서를 내고 상장을 본격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 주식수 1,500만여 주에 대한 희망가를 11,500원에서 13,500원으로 잡았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5천억 원 안팎입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1조 원 이상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다음 달 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5월 12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하게 될 자금으로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몸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가면서까지 상장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힌 LG CNS도 주가가 부진한 데다 내수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현금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17년 H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2,86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는데요. 풋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공모가에 상장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HPE에 2천억 원 정도를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상장을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 PE와의 풋옵션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하지 않으면 롯데 지주 등이 PE 측 지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값 상장에 따른 차액 보전보다 더 큰 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부진하더라도 상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관련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담당 국장이 자리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경질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박재영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장이 오늘부로 보직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 인사 때 부서장으로 승진한 지 석 달 만인데요. 더군다나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박재영 실장은 지난주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담당하는 등 최근까지 업무를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보직 해제 이후에는 인사연수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후임으로는 서현재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장이 승진해 실장 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네, 이복현 원장 체제에 다소 이례적인 인사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내부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 인사 실시 이후 이뤄지는 국장급의 보직 해제는 이례적 인사로 당국 내부가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문종옥 가상자산조사국장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돌연 직위 해제된 바 있는데요. 당시 수사인수협 배경으로도 이복현 원장의 문책성 인사라는 평이 돌았습니다. 이번 보직 해제 경우도 내부 임원들이 인사 예정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후임자도 직전에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부 규정상 즉시 직위 해제 사유들이 있는 가운데 금감원 안팎에선 이복현 원장이 신뢰하던 인물이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박재영 실장 보직 해제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미국 증시 덕에 다양한 해외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글로벌 투자 회사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 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의 사기입니까?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 채권 투자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사 사칭업자를 주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불법업자는 미국 유명 투자사와 유사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투자회사로 위장한 채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달러 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고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입금받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들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홍보 문구라든지 구체적인 수법이 뭡니까? 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인터넷 기사와 SNS 등을 통해 홍보 콘텐츠를 유포해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글을 적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도 적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사 JP모건 체이스의 달러 채권 상품을 통해 매월 2.4%, 그러니까 연 28.8%의 이자에 비과세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는데요.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유선,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투자 사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서학개미를 잡기 위해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고객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신다미 기자, KB증권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KB증권은 오는 31일부터 자사의 MTS와 HTS에서 해외 주식, 채권의 타사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였던 온라인 예약 출고 시간을 12시로 1시간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KB증권에서 타 증권사로 해외 주식을 옮기기 위해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점에 내방해야만 합니다. 다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주식은 영업점에서 오전 8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서비스 중단의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해외 주식과 채권을 타 증권사로 이전하는 서비스는 KB증권의 고객 유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 이탈을 불편하게 할수록 대형 증권사의 고객 확보와 MTS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 또한 올해 초부터 홈페이지와 HT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해외 주식 대체 출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사 영업점에 내점하는 대체 출고 방식만 가능한데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MTS를 개편하며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사로 고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대체 출고 기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다음 달 말부터 영업점에서 유선 신청을 받아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들 곳곳에서 부당대출이 튀어나오는 가운데 관련해서 기업은행을 검사하던 금융감독원이 당초 알려진 24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당대출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부당대출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7년간 기업은행 대출 심사역인 배우자를 포함 입행동기,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882억 원의 부당대출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건설사 청탁을 받고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나 지점장들에게 건설사 대출을 알선해 2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내줬습니다. 아내가 대출 심사역이다 보니 A씨는 각종 증빙을 허위로 해도 부당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일 때 알게 된 거래처와 공모해 거래처가 실소유하는 법인 대표를 B씨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B씨의 셀프 승인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습니다. 부당대출 관련자들은 A씨로부터 1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국내외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금감원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런데 7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큰 돈이 기형적으로 나갔는데 은행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별도의 문건을 마련해 사고의 은폐,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금감원 검사 기간 동안에는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도 매매 계약서를 변조해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농협조합과 금품 수수로 26억 5천만 원의 부당 PF 대출을 한 저축은행 등도 금감원 검사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실태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은행과 반대로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이금융권,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최대 적자를 내며 대형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그렇듯 비용을 줄여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 절감은 곧 소비자의 혜택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금융권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고금리 특판 상품이 줄줄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네,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 수십 곳이 지난해 말 기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부문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곳들의 무더기로 경영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엔 예금 금리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고금리에 의한 자금 조달을 지양한다는 등의 포괄적인 조치를 받은 곳도 있지만 아예 특판 취급 금지 조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권 새마을금고 2곳은 저축성 예수금 취급 시 협의회 금고 평균 금리 이내로 운영하고 특판은 아예 금지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매달 개별 금고가 경영 실태 평가를 해서 중앙회에 보내고 보통 분기별로 중앙회가 감독 기준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를 하는데요. 특판 취급 자체를 막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보가 되겠지만 이자 부담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새마을금고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순손실 1조 7,382억 원으로 지난 1963년 금고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결과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건전성 강화에 몰두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대웅제약이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웅은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송 기자, 어떻게 광고를 했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겁니까? 네, 문제가 된 제품은 우르샤정이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웅의 대표 의약품인 우르사와 유사한 이름인데다 제품 겉면에 간 모양의 그림을 넣어서 소비자로서는 우르사의 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우르샤정 광고 업무 정지 1개월 처분과 대웅의 과징금 2,91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대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대웅이 소송을 취하하고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대웅 측은 소비자나 판매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의약외품 심의기구를 두고 가이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웅의 이런 허위 과장성 광고 문제가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우르샤정에 대한 과장 광고 혐의로 광고 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 간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연 6조 원 규모로 성장세인데요. 대형 제약사들마저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기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판로 개척을 위한 전용 데이터 홈쇼핑, 티커머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개최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방안 정책 포럼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사전 녹화를 통해 24시간 판매가 열려있는 티커머스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커머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대로 그런 부분에 정부 지원도 좀 집중돼야 되고 연구 토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품종 소량 판매로 재고가 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더 적합한 판매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티커머스는 수수료와 재고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와 국외 먼지의 유입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대기질 탁한 가운데 진관동과 대조동, 부산동이 155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공기질 워스트 지역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엔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19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오염 물질과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오후에도 탁하겠는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전국 공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완화되겠지만 다시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